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의 탈북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김은주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보조 MC, 1일 MC로 오는 신지성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교회 아는 오빠? 아, 그 유명한 교회 아는 오빠. 네, 오늘 이제 신지성님도 김은주님의 그 북한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고향 얘기부터 하자면, 네, 고향이 은덕군이시라고. 네, 네. 그 제가 몰랐는데 여기가 아우지 탄광이라고. 그렇죠. 저도 이제 북한에서 아오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 한국에 오면서 아, 내가 나왔던 곳이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어쩌면 평양보다 더 유명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오지 하면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40대 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말을 안 듣으면 선생님이 너 아오지 탄광 보낸다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오지 저희 은덕은 이제 6.25 때 포로병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탄광에서 일하거나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신분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긴 했었던 거죠. 근데 뭐 저희 아빠가 뭐 신분이 안 좋았거나 저희 엄마가 신분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북한에는 이제 무리 배치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건데 저희 아빠가 군을 제대하고 북한 당에서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일에 의해서 아오지 탄광으로 이제 무리 배치를 제대 군인들을 몇천 명씩 이제 보낸 거예요. 그냥 그곳으로 배치가 된 예, 거예요? 예, 예. 뭐 본인의 의사랑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제대와 동시에 너는 이쪽으로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오지가 산이 많고 해서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그 무기나 이런 걸 생산하기에 좀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무기 공장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생산을 하면서 화학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제대 군인들을 많이 보내고 예전에 그 아오지의 어두운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김일성이 한번 방문한 후에 김일성의 은혜와 덕을 입은 곳이다 라고 해서 은덕으로 붙여지기는 했죠. 그래서 은덕군이군요. 네네네네.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빠가 계실 때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나름 많았어요. 물론 여기에 비하면 시골 애들이 이제 시골에서 노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는 이제 학생들이나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나라에 어떻게 보면 나라에죠. 나라에 토끼 가죽을 계속 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려면 꼬마가지. 네, 꼬마가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각 개인이 집에서 토끼를 기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토끼 가죽을 사서 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평양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심지어 김일성을 1m 사이를 두고 보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때는 김일성의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났대요. 광이 났대요. 그렇게 보였대요. 위대한 수령님이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에는 네. 왜냐면 저희 엄마가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 칠골 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한번 방문할 때 북한 애들 꽃 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길에서 꽃 들고 김일성을 막 울면서 막 좋아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70년대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점에 가면 구경상점이죠. 사탕이 녹아내렸대요.
막 오전에 막 사탕 한 봉지 사 먹고. 근데 제가 태어날 때는 사탕 하나를 사 먹기가 비쌌고 애들이 사탕 하나를 흔히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탕을 애들 먹으면 이빨이 썩고 해서 안 먹이지만 북한에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없어서 잘 못 먹일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토끼를 기르고 하면서 아침마다 아빠랑 일어나서 일종의 뭐 아침 운동처럼 아빠랑 뒷산에 가서 토끼 불 뜯어오고 토끼 먹이고 저는 그런 기억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기 뭐지 북한에는 영화관이 영화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딱딱 자성이 정해져서 들어가서 영화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저 때는 그냥 김은주님이 태어나신 때가 86년도고 네. 아마 제가 아빠랑 영화관에 갔을 때는 제가 한 7살, 8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90년대 초반인 거죠. 1, 2년 이쯤에. 근데 아빠 영화관이 어쩌다가 영화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특히 해외 영화 같은 뭐 물론 러시아나 중국 구소련의 영화나 중국 영화긴 했지만 가끔 이렇게 보여줄 때는 공장 영화관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영화관 들어가려면 막 그 인파를 뚫고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도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없고 생각하면 이렇게 짠해지는 게 저희 아빠가 되게 왜소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딸들한테 영화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목마 태우셔가지고 그 인파를 막 뚫고 들어가서 뭐 제대로 자리도 없지만 그래서 아빠랑 그렇게 영화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때만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살만은 했는데 이제 그게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94년도에 죽고 이러면서 북한 경제가 그냥 팍팍 안 좋아졌어요. 네, 고난의 인군 시대. 네. 그리고 진짜 저희는 엄마도 이제 일하시고 아빠도 일하시고 하니까 배급에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고 장사나 이런 거에 눈이 전혀 그때 당시도 아무리 작게 장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런 걸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급에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배급이 줄어들다 못해 이제 뭐 안 주는 게 몇 달씩 이어지다 보니까 주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제 집을 떠나서 먹을 거 찾으러 갔거나 어디 꽃제비 치다 아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진짜 장마당에 가보면 배에 왜 우리 아프리카 TV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애들이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유독 보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복수차도.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 없는 애들이 그러고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옥수수를 훔치던 뭐 살인을 해서 돈을 빼앗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인 거죠. 어떻게 보면 9살 이때부터 가끔은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하니까 이 수업을 빼고 가서 공개 처형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 따라서 가요. 근데 애들이 공개 처형이 주로 이제 다리 밑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그런 흔적을 씻어 쉽게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인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가면 어른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럼 선생님은 애들 끌고 다리 위로 가요. 그러면 다리 위에서 애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영화에서야 총 한 방 빵 맞으면 그냥 푹 쓰러지는 게 죽음이지만 총에 맞아 죽는 거지만 공개 처형은 이거랑은 달라요. 되게 근거리에서 총을 쏘는 사람 자체들이 근거리에서 목표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향해서 이제 3발씩 해서 3명이 서서 3발씩 3번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헛발도 나가겠지만 그냥 다 터져 나와요. 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데 애들이 10살도 안 된 저희가 그걸 봤고 처음에 볼 때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강아지 죽어도 솔직히 집에 강아지 죽어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그러고 좀 슬퍼하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그러니까 기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뭔가 깨름직하고 그런데 그걸 2번 보고 또 나라에서는 그게 마치 무슨 행사인 것처럼 선전하고 그것이 아주 옳은 일인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잘못한 놈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죽는다라고 교육을 시키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살인한 사람들이 그 공청사형 당하는 사람들 죄명이 뭐예요?
또 기억이 혹시 살인범도 있고요. 살인범도 있었어요. 옥수수 30kg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파는 여자가 집에 이렇게 옥수수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우리가 돈이 있는데 옥수수 한 30kg를 사고 싶다 있냐 했더니 그 여자 당연히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집에 있다. 그럼 집에 가서 키로 딸가보고 돈을 줄 테니까 가자 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를 그냥 죽인 거예요. 옥수수 30kg를 그거 하려고. 그냥 약탈하려고. 애술 강도짓 하려고. 네, 강도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총상을 당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을 했으니까 주게 된다. 뭐 죽어도 또 된다? 그나마 그러니까 여론상으로도 봤을 때 그저 그렇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나쁜 놈이니까 실제로도.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부의 애가 2명이 있었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동이나 이런 걸 중국에다 팔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가서 동을 막 이렇게 하겠어요. 북한은 전 교회에서 모든 학생, 모든 가정에 동이요, 쇠며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나라고 하니까 이미 집에 동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보면 지성 오빠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김일성의 뭐 김정일이 얘기한 거를 말씀이라고 해요. 뭐 성경에는 뭐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들을 비석에다가 동으로 이렇게 박아서 새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맞아. 그 동을 뜯은 거예요. 동이 없으니까. 말씀 동판. 네, 말씀. 이거는 완전 북한에서는 정치범. 여기서는 뭐 큰 거 아닐 수 있지만 그냥 동을 일부 훔친 사람이 되겠지만 북한에서는 완전 정치범이고 위대한 수령을 그 위성 명예를 훼손하고 이게 어마한 중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범보다도 더 그렇죠. 중죄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해치지 않고 동을 그냥 좀 뜯은 건데 김일성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래서 부모 둘 다 총살당했는데 애 둘은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서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죽 그랬으면 저걸 뜯었을까. 근데 애 둘이 남아있잖아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도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제 왜냐하면 당에서 한 거는 옳은 거여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맞다고 맞장구 쳐야 되니까 밖에서는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데 저도 사람의 그런 것들이 다 인성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죽은 그 부부도 너무 불쌍해서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 됐다. 죽이기까지 총살까지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애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동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소는 당연히 잡아서 고기를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소는 인간보다 귀해요. 인간의 목숨보다 진짜 귀해요. 왜냐면 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에 가서 소를 이렇게 가져다가 잡아서 도둑질에다가 도둑질해서 소를 이제 한 거예요. 잡아 먹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소가 하는 일이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진짜 소보다 사람보다 귀해요. 근데 그런 소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총살감이 된 거죠. 뭐 근데 그런 지금 경우도 굉장히 있고.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책을 쓰면 아직 얘기 안 말씀하셔도 돼요. 잠깐 얘기 되죠. 책을 쓰면서 그 기억을 더듬었었어야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시기에 그걸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은. 근데 그때 기억했던 것들을 지금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서 책을 쓰기 참 잘했다. 기억을 저장해 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여기다 좀 있어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95년도에 고난행군 들어서면서 북한이 상황이 되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모두 붕괴되면서 김정일이가 그런 방침이랑 내렸다가 하더라. 전국적으로 총성을 다 올려라. 그리고 사회주의 기강을 흐트러 놓는 사람은 가차없이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심지어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장마당에서 어린애가 빵을 훔쳐 달아나는데 경찰이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에서 걔를 사살했어, 어린애를.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지. 이게 여기 95년도에 전국적 총선을 올리라 하면서 되게 소자본급도 시작해 동선 자른 거 뭐 해가지고 되게 95년도는 어찌 피바람이 분 한 해가 아닌가 생각도. 왜냐면 지금 보면 10살 때면 딱 95년, 96년 요 사이거든요. 그 시기시네요. 그때가 제일 핫했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총살하는 걸 다 보이게 하게끔 지시 내려와가지고 학교, 직장 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 사용하는 걸 보게 하고 죄명을 공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총살된다라고 무조건. 보여준 거죠. 그때는 옥수도 맞아요. 무기 메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에 군인들이 총을 메고 이제 농장을 지키는 거예요. 밭을 옥수수며 뭐며. 근데 사실 저희가 살던 데도 이제 남자가 배고프니까 사실 저희 아빠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배고프니까 가서 막 생옥수수라도 뜯어 먹어요. 그 밭에서. 그 나중에 생겨난 게 그 방법이에요. 옥수수를 뜯고 못 나오니까 그 안에서 먹고라도 나오자. 그래서 생옥수수를 그 안에서 막 먹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군인들이 적발됐을 때 서라 하잖아요. 근데 서면 어떻게든 걸리고 맞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치잖아요. 서라 했는데 도망치면 쏴요. 쏴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에 총이 맞아서 하반신 장애인인데 북한에서는 그냥 병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었어요. 어디 가서 도둑질 못하고 장사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살기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루는 어디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한번 해보라고 계속 이렇게 뭔가 습관처럼 아빠한테 가장이 이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 엄마가 도둑질의 일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이미 굶어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위법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가서 병원에 있는 석탄을 훔쳐서 아빠 한 배낭, 이제 엄마 한 배낭 이렇게 메고 오는데 저희 아빠가 왜소하다 보니까 그 배낭을 메고 오다가 구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걸 보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이고 내 남편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럴까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아이고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가정의 짐을 엄마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이제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해봐라 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좀 가을이었거든요. 외출을 거치고 나가셨는데 내복만 입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도 이제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라 하니까 옥수수 밭에 농장에 들어갔다가 걸린 거죠. 걸리고 매 맞으시고 옷은 입고 있던 게 멀쩡하니까 뺏기고 군인들한테 뺏기고 그러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결국은 아빠 생에 성공한 도둑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하시느라 좀 힘들긴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아빠 그해 1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왜냐면 하도 먹을 게 없고 한 데다가 늑막염까지 걸리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늑막염이나 결핵 같은 게 일단 북한에 비해서는 엄청 그 발병률이 엄청 낮고 발생했더라도 이렇게 맞는 치료를 적용하니까 금방 낫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늑막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걸리고 영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낫지를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영양을 회복해서 그걸 낫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나마 이제 집에 재봉기나 이런 거 있던 걸 팔아서 아빠 약을 사다가 치료를 해서 나았는데 또 2차 재발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그냥 서서히 말라서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그때가 가을이었으니까 이렇게 밥에다 뭐 죽 비스무리한 거를 한 그릇 떠드렸는데 항상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정말 북한에서는 먹쇠병이라고 해요. 하도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개걸병 걸려가지고 그냥 부모, 자식, 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막 자기 걸 먹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밖에서 터는 거는 성공 못 하셨는데 집에 물건 훔치는 거는 여러 번 성공을 하셨어요. 참 슬픈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아빠에 대한 미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새 가방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97년도였을 거예요. 97년 4월 초인데 새 가방이 있었는데 등교하려고 딱 보니까 가방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학교 첫날인데 등교를 못했어요. 근데 뭐 집에서 뭐 물건을 누군가 집을 털었다면 제 가방만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가져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맞았어요. 아빠가 그거를 제 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음식이랑 바꿔서 물론 당연히 음식은 집에 안 가져오고 혼자 드셨거든요. 그러고 또 지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직장에 갔다 오셨는데 집이 아예 싹 털린 거예요. 심지어 이제 지성 오빠가 아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아파트라도 이렇게 마루가 있고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요. 난로 이런 게 난방이 없고. 그리고 그 부엌 위에 이제 널판자를 이렇게 깔아 놓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널판자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둑이 들었다 해가지고 혹시 누군가 싶어서 북한은 동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저희 언니가 하순인데 하순이 아빠가 4층의 여자랑 짐을 날라가더라 라고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즉시로 장마당을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4층의 분이 앉아서 저희 집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저기 숨어 계셨는데 엄마가 가지고 짐이랑 집 물건이랑 아빠를 이제 막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집에 데리고 오셨는데 진짜 그때 당시는 인간이 인성이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굶으면 먹을 게 생겼을 때 뭐 오빠 엄마 뭐 부모 형 자식한테 나눠줄 수 있지만 장기간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냥 동물성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되죠. 생존을 위해서 내 입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오직 먹을 거 이거밖에 더 그 이상을 생각을 정말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묘비를 그래도 직장에서 나무로 된 관을 해줬어요. 그때가 97년도 말이죠. 97년도 말인데 그럼 당시 김은주님 나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1살 12살이에요. 12살 정도. 12살. 맞아요. 12살? 네, 맞아요. 그 해 유서를 썼으니까. 네. 예, 12살 때. 12살이고, 예, 그때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나무로 된 관을 직장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아빠를 묻고, 뭐, 이렇게 나무로 된 비석을 세웠는데 시멘트로 한 건 비싸고 이래서 그냥 나무 광목으로 해서 세웠는데 북한의 산은 아시다시피 다 민둥산이에요. 그렇죠. 나무나 이런 건 이미 전에 사람들이 다 가서 뭐 팔든 어쨌든 하고 민둥산에 묘지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아빠 묘가 보였거든요. 근데 묘 이렇게 해드리고 바로 다음날 봤는데 묘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예,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묘비 아예 안 세우는 분들도 있고 못 세우는 분들도 있고 시멘트로 된 묘비를 세우거나 나무로 된 묘비를 세우는 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 아빠가 돌아가신 날 나무로 묘비를 세운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되게 당 간부의 묘라서 되게 큰데 일시적으로 그 시멘트의 비석을 만들 수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나무 광목으로 된 걸 세웠는데 그분 것까지 3명 거를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 산 사람은 살고 보자. 뭐 귀신이 돼서 날 찾아오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죽은 사람의 묘비라도 뽑아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 또 제일 슬프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아빠 이렇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해서 놓는데 제사상에 음식이 주로 홀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짝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 직장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근데 아빠랑 가장 친한 직장 동료와 저희 바로 옆 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도 직장 동료니까 같이 와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입에 그때 그게 밥한자였는데 이렇게 튀김인데 안에다가 이렇게 밥 같은 걸 비빔밥 같은 걸 넣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기름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그분 입가에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아빠 가장 친한 동료고 친구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분도 정말 배고프니까 이게 제사상 음식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의 제사상 음식에도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직장 동료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맞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며칠, 진짜 딱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부었다 내리다. 맞아서가 아니라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몸이 이제 죽기 전에는 쉽게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래서 3번 붓다가 빠지면 죽는다. 몸이 3번 부었다 빠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부었다 내렸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불과 일주일 지났는데 똑같은 직장에서 나무로 된 관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공장 자체에서 그 일주일 사이에 더 힘들어지고. 네, 그렇죠. 뭐 일주일 동안 뭐 그 큰 공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희 아빠 한 명은 아니고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나무로 된 관도 못 해주고 그냥 새끼 자루에다가 시체를 싸서 그냥 그렇게 묻힌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북한 말로 말하면 가만이라고 하는 가만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 말로 직파라고 해가 제사도 없이 그냥 땅에다 묻은 시기가 이게 지금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 제일 힘든 시기. 그 같은 해에 유서를 쓰신 이유는 뭔가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빠가 아프면서 집에 있는 아빠가 한번 터지기도 하셨고 집에 있는 건 거의 다 약값으로 바꾸고 뭐 생존에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북한은 막대기로 이렇게 휘둘러도 거미줄도 안 잡힌다 이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에 나간다고 해서 뭐 배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당에 빈손으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제 라진 선봉이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이제 개방한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뭐라 그럴까, 돈 벌기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돈 벌기 쉽고 뭔가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곳. 그나마 희망이 있는 네, 그래서 엄마가 그곳으로 언니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늦어도 3일 만에 돌아올 거다. 너는 집에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12살이니까 너무 어려서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물건을 훔쳤는데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집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언니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10원? 15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두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10원 가지고 뭐 배고픈 애가 항상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돈 가지고 장마당에 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한 모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길면 3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아껴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배고픈데 뭐 아껴 먹기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한술 떠먹고 또 참았다가 또 먹고 한 게 결국 1시간도 못 가서 두부 한 모를 다 먹은 거예요. 그 10원이라는 게 두부 한 모 값이에요. 네,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뭐 10원으로 뭐 두부 한 숟갈도 못 사지만 북한의 그때 당시에 돈의 가치는 그랬었거든요. 화폐 개혁하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때부터 그냥 엄마 오기만 그 첫날부터 엄마 오기만 기다린 거죠. 엄마가 혹시라도 뭔가 갖고 오겠나. 이틀만 굶으면 되니까 네. 3일 만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빠르면 당일치기로 해서 오신다고 해서가지고 사실 그 첫날부터 계속 엄마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그 북한은 이제 라진 선봉이라고 해서 원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북한 운덕에서 라진 선봉을 가려면 그 원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원정에는 그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있어요. 아무래도 라진 선봉은 중국인들이 있고 하니까 북한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지만 북한 내를 마음대로 뭐 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 특구로 선정되면서 네. 그러니까 내국인은 출입이 안 되고 외국인들만 출입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라진 선봉에서 외국인들이 사진 찍잖아요. 잡혀가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라진 선봉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꽃제비는 엄청 많고 삶은 엄청 열악해. 라진 선봉도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진 찍으면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을 찍어다가 외부에다가 이제 뭐 체제 전복을 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실제
그때 라진 선봉에 있을 때 외국인이 사진 찍다가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잡혀가는 걸 봤어요. 중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해봤자. 맞아. 근데 그랬는데 이제 내국인, 이제 북한 주민 단속은 더 심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가려는 뭐 여행증을 떼려고 해도 물건을 구해야 되고 당에다 나라에 직장에다가 직장 상사한테다 해야 되니까 여행증을 떼가지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경비초소에 있는 군인한테 돈을 조금 줘서 넘어가거나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뛰어서 이렇게 넘어서 가거나 철조망을 파서 가야 했어요. 근데 철조망을 넘어가다가 전기가 뭐 흐를 때가 있고 안 흐를 때가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흐르면 그러니까 전기에 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로 이렇게 땅을 철조망 밑을 파서 넘어가곤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 엄마도 그렇게 갔었고 저는 이제 그 곳까지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걸어서 애 걸음으로 1시간 넘게 걸어서 갔다가 날이 새카매져서 엄마가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사람을 태워주는 게 있는데 애는 막 태워주세요 하면 그래도 그 태워주는 게 경우가 그 정도 있었어요. 인정은 있었고. 예,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를 태워주면 은덕역이라고 기차역까지 오면 집에서 또 뭐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첫날부터 6째 되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갔는데 6째 되는 날 이제 은덕 집에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는데 새까만 밤에 아 내일은 엄마 마중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첫째 날 먹고 지금 5일째 아무것도 안 먹은 거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엄마는 언니를 데려갔는데 나는 왜 버렸을까? 나는 왜 데리러 오지 않을까? 왜 집에 오지 않을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림받았다. 솔직히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죽고 아빠 이웃이 죽고 동네 친구들이 죽고 맨날 공개청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도 흔해가지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걔는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죽는 게 두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정확히 저도 생각은 안 나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건 걔가 죽는 게 두렵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왜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살 12살, 그 11살. 당시 그러니까 뭐 삶에 대한 의욕, 더 잘 살아서 뭘 누리거나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걸 가지는데 뭐 살아봤자 이거고 미래에 대한 게 뭐 전혀 밝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기 힘드니까 더 오래 살고 싶다? 왜? 이거에 대한 오히려 왜라는 질문을 제가 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아무튼 6째 되는 날에 그렇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버려졌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엄마가 돌아온다면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원망과 기다림에 대한 그런 거를 엄마 왜 안 와요? 엄마 마중 몇 번 갔었어요. 곧 죽을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편지를 쓰신 거군요. 그러고 누웠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언니는 얼마 만에 돌아오셨나요? 그날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되게 민망했어요. 돌아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편지까지 써놓고 생쇼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했어요. 근데 엄마가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빈손을 걸러 가셨는데. 네,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써놓은 걸 보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하셨던 말씀이 다 같이 죽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셋이 같이 누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였잖아요. 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근데 외롭지 않다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나랑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 그것만으로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죽자고 누웠는데도 저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뭐 그렇게 엿새 굽는다고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7일째가 됐죠. 다음날 이렇게 저녁 밤새 누워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눈만 멀덩멀덩해 있다가 엄마가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초상화를 떼어냈어요. 왜냐면 초상화가 없으면 이거는 완전 또 이것도 정치범이에요. 네, 집에 초상화가 없다는 거 혹은 집에 초상화에 먼지가 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이민반장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이렇게 먼지가 있는지 하얀 걸로 딱 닦아서 먼지 있으면 이제 이민반 회의의 비판 대상이거나 아무튼 심한 경우 이제 생활 뭐라 그러지 분주소나 이런 데 끌려가서 이제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가 그 초상화를 떼어내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빼고 서상화 틀만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뭘 바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뭘 바꿔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생명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종의 꽃제비죠. 그때가 2, 3월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땅이 얼어 있을 때였어요. 채 녹지 않았는데 풀도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그 민들레가 막 나올까 말까 하면서 있는 거를 파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씻고 뭐 이런 것도 귀찮아요. 뭐 지금이야 깨끗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어디 씻고 가서 가게다 없고 그냥 팔솜에다 이렇게 흙을 쓱쓱 닦아가지고 그 뿌리를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탈북을 시도했지만 수영할 줄 몰라서 은덕 쪽 두만강은 100m가 넘어요, 폭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가 좀 겁이 없고 도깨비예요. 그거를 그때가 3월이었는데 건너겠다고 저희 둘을 팔 꼭 잡고 이제 두만강을 없죠. 브로커 줄 돈이면 먹고 있었죠. 그때 강물이 얼었나요? 강물이 사실은 2월에 시도했는데 그때 얼음이 떠다녔어요. 그래서 얼음을 헤치고 갈 수가 없어서 3월이 좀 말인가 아무튼 얼음은 없었는데 물은 되게 찼어요. 엄청 찼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 손, 제 손 잡고 저는 막대기 하나 왼손 잡고 우리 언니는 또 이쪽 손에 막대기 하나씩 잡고 이래가지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찬물로. 근데 제가 키가 당시 제일 작았으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니까 설 수 없더라고요. 발이 물에서 떠가지고 어머 이게 무서워가지고 뜬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러면서 손을 더 꽉 잡고 강행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 언니까지 떴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뜰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안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저희 둘을 두만강에다 앉히고 두만강 변에다 앉히고 기다려라. 3m 정도 남기고 지금 못 가시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기다려라. 엄마가 해볼게 하고 가시는데 어두우니까 이제 저희는 강변에 있고 엄마가 들어가신 점점점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지금 성공하겠다고 지금 건너고 있긴 한데 엄마가 성공하면 그다음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건너갈 수 있을까 엄마가 그러다가 엄마가 건너지 못하고 또 두만강 물에 떠내려가면 어쩔까 이런 걱정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엄마가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두만강이 폭이 100m라면 이렇게 저희 쪽은 이렇게 좀 얇았던 게 강이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 쪽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탈북을 시도하신 게 98년도죠. 98년도. 네. 그리고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라진 선봉이라는 데서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뭐 산에 가서 나무도 나무를 뭐 도끼가 있나 톱이 있나 그냥 저희 엄마 힘으로 무릎에다 싹다리 썩은 나무인 거죠. 그걸 꺾어다가 단으로 묶어서 그때는 정말 제가 제 무게만한 나무단을 메고 각자 그런 거죠. 엄마, 언니 그리고 산을 내리고 장마당에 가서 팔고 또 비가 오면 나무가 젖잖아요. 그럼 또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얼마 만에 훔치거나 다시 탈북을 시도하셨나요? 1년이죠. 두만강이 얼었을 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나무 하기도 힘들고 눈이 다 내리고 춥잖아요. 나무 하기도 힘들고 어디 농장에 가서 훔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겨울이 되었을 때 살 길이 없다.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두만강 건너다 총에 맞아 죽자. 이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를 끌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대신 건넜죠. 그렇게 건너시고 중국에서 한 3년을 계시다가 네. 북송을 당하셨어요. 네. 2002년도에. 그 당시 상황도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탈북 여성,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으로 이제 식량 구하러 돈 벌러 각자 목적이 있지만 가면 많이들 인신매매를 겪게 돼요. 그만큼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중국 브로커들의 인신매매자들이 그만큼 많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대신 저희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언니랑 저희 언니는 16살이고 제가 14살이었는데 되게 왜소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14살이었는데 7살이냐 8살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살 8살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예. 왜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 저를 어린애인 줄 알고 입양해 가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 거 다 아는 14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언니랑 같이 엄마가 팔려간 한 집에서 생활하고 3년을 살다가 그 3년 살면서도 맨날 이제 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밤에 차가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가 짖거나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거나 이러면 자다가도 나가서 산에 가 있다가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경찰이 저희를 잡자고 작정을 했는지 시골길이 엄청 안 좋아요. 상태가 시골 중에 시골이라서. 근데도 불도 안 켜고 조용히 내려와서 개도 안 짖고 경찰들이 문 앞에 딱 왔을 때 개가 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포위 상태에서 어디 도망칠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잡혀가지고 5일 만에 그 중국 변방 감옥에 5일 동안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중국에서 살면서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고 내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아빠와의 추억,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도 있고 해서 막연한 고향 뭐 맨날 김정일, 김일성 배운 게 그 노래들이니까 김정일, 김일성 노래도 부르면서 중국에 살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잡혀가니까 정말 우리는 인간 쓰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취급받고 진짜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실오르기 하나 안 걸치고 검사하는 게 돈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남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수치스러움마저 허락되지 않아요. 쑥스러워한다 그러면 오히려 발길질 당해요. 네, 그러면서 네, 살면서 저희 엄마가 사실은 그때 중국에서 3년 살면서 동생이 태어났었어요. 남동생. 그래서 사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못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로 잡혀가니까 이렇게 저지 불고 이제 진통이 오고 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면 안 되었어요. 말하면 그들 말로는 더러운 갓나 새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일하고 하다 보니까 몸살이 오고 병이 나서 그 안에서는 진짜 돌도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음식을 못 드셨어요. 그런데도 아프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줘요.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픈 것도 인정 안 해주고 꾀병이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회의하던 중에 그 노동 단련대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하던 중에 엄마가 이렇게 뒤가 너무 급하신 거 이게 조절이 안 됐어요. 너무 계속 싸고 있어가지고 또 계속 이게 싸고 있어서 조절도 잘 안 됐는데 급하니까 이제 가려고 딱 일어서면서 쓰러지고 이렇게 다 뒤를 보신 거예요. 근데 진짜 변이 나온 게 아니라 피랑 곶물이 나왔어요. 드시지도 못했을 상태에서 계속 쏘다 보니까 뭐 음식 물 나오는 것도 없었고 그제서야 인정해서 이제 병 환자들만 있는 대로 엄마를 따로 수용하고 저희가 어렸으니까 엄마랑 같이 거기에 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죽어요. 돌아가세요. 뭐 약을 제대로 하나 뭐 하나 제대로 사니까. 근데 참 저희 엄마도 강하신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강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국 변방대에서 같이 잡혀온 무산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돈도 꽤 있고 그 친구들이 우리랑 중국 변방대 보위부 노동단련대 과정을 같이 겪었으니까 저희 엄마를 불쌍하게 여겨서 걔네가 돈을 내가지고 그때 150원 닌겔 하나에 150원이었는데 150원 내가지고 엄마가 그 닌겔 한 대를 맞고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 모아. 네, 그 무산 친구들이
지금도 뭐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근데 그 고마움은 정말 예, 평생 잊을 수 없을 본 거예요. 솔직히 보니 그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같은 감옥 동기 네, 감옥에 네. 있었으면.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은 자주 드나들고 이러면서 돈을 어떻게 숨기는지 다 알고 그리고 처음이 또 아니었던 예,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북한은 솔직히 물질 만능주의 사회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살아나서 예, 또 다시 탈북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북송되신 지 2개월 만에 네. 다시 탈북 시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이게 교통도 안 좋고 통신도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신분이 확인돼야 그 출생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고 뭐 교화 1년이든 뭐 노동 단련대 몇 풀려나든 뭘 개월이든 하든, 풀려나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향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거예요. 라진 삼성에서 1년 꽃제비 쳤고 중국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하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3년 이상 이렇게 소식이 행불인 없으면 행불, 네. 행방불명 행불인 사람은 이렇게 사망 처리를 해버렸던 거예요. 저희 고향 은덕에서. 근데 저희도 엄마, 언니 저 다 사망 처리가 되어 있어 상황에서 신분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려면 그런 상태라면 이 도직결소라는 데서 평생을 살든가 또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그랬는데 저희가 미성년자잖아요. 언니도 그렇고 평생 여기에 남겨두기도 힘들고 물론 뭐 그렇지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거기다 평생 살게 하는 건 그 사람들로서는 또 다른 짐이거든요. 그 도직결소에서로는 계속 인원을 그렇게 식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저희 이제 수감자 중에 운덕 출신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분의 직장 사람이 그분을 데리러 왔는데 그분한테 우리 셋을 같이 떠넘겼어요. 신분은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에 가서 보이부나 이런 데 가면 얼굴 보면 확인이 되겠지. 고향 사람들끼리는 예, 다 아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딱 떨궈서 도직결 밖을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희를 보니까 거지 3명인 거예요. 저희는 일전도 못 챙기고 갔고 예. 심지어 부실한 게 중국에서도 어렵게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판 돈이 30원 있었는데 그걸로 중국에서 빨간 동복을, 그러니까 패딩을 샀었어요. 근데 북한에 이거 입고 가면 다 내 돈으로 내가 처음 산 옷인데 다 찢어지고 더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멍청하죠. 그것도 안 입고 왔어요. 안 입고 두고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그것도 안 입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는 좀 세상 물정에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혀가다 보니까 옷도 솔직히 변변찮게 입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딱 보니까 그냥 거지 3명인 거예요. 얻어먹을 거 없고. 얻어먹을 거 없고 짐이고 자기가 은덕까지 가는데 청진에서 은덕까지 가는데 몇 날 며칠 걸릴지 모르는데 솔직히 빵 조각 하나 먹으면서 우리를 안 떼줄 수 없고 안 떼주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찝찝하잖아요. 되게 귀찮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걸 알고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놔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놔줘도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어차피 신분이 안 되는 이미 상황이고. 서류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애써서 데려간다 한들 뭐 누가 여행 경비를 주거나 뭐 수고했다 말하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거나 그렇다고 뭐 자기 뭐 공이 되거나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놔줬고 저희는 그 즉시로 대신 여행증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탈북자,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으로서 풀려나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증이 있으면 기차를 무료로 이용을, 그러니까 기차표 없이 이제 기차를 탈 수 있었거든요. 어디 잡혀가지도 않고. 그래서 은덕 가는 방향의 기차를 탔지만 해령에서 내렸죠. 해령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두만강 쪽으로 향해서 또 참 이야기가 길어서 두만강을 넘기까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네. 않은데. 저희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해령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은덕의 두만강은 100m가 넘어요. 그렇죠. 하류가 돼서. 네, 근데 높죠. 해령은 상류거든요. 강이 되게 좀 다르죠. 좁아요. 네. 그리고 두만강 코앞에 있는 거예요. 장마당 그 코앞에. 맞아. 근데 저희 언니랑
저희 엄마의 이제 어떻게 보면 험담일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가끔 좀 우기세요. 네. 근데 고집 딱 쓰는 거예요, 네, 그죠? 고집 쓰는데 저희 언니랑 제가 봐도 저건 두만강인 거예요. 뚝이 있고 그 강 건너에는 산에 나무가 많고 두만강이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북한의 그 운덕의 두만강이 넓은 거 봤잖아요. 물론 상류가 좁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엄마 판단에는 두만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 저렇게 가까울 리가 없다. 네. 이게 안 같은 거예요. 우기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기는데 딸들이 뭐 엄마를 끌어내겠어요. 그냥 엄마 따라 강둑을 버젓이 두만강 강둑을 걷고 있다가 그 경비대들 있잖아요. 네, 그래 거기 서 해가지고 섰죠. 잡혔죠. 그래가지고 다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또 이렇게 그 군부대 내에서 조사 과정을 받고 우리는 두만강 가려고 북한을 두만강 건너려고 한 게 아니다. 두만강이 좀 몰랐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러든 말든 두만강에 한번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 있다는 거는 그냥 타 지역 사람. 네. 그러니까 다시 노동 단련대로 끌려가게 생기는 거예요. 다음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근데 저는 그때 그랬나 봐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저희 엄마랑 언니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총을 딱 메고 나온 군인 둘이 있는데 그 앞에 벌써 바닥에 주저와가지고 진짜 깐난 애가 장난감 안 사주는 엄마 앞에서 막 떼쓰듯이 흙바닥에 앉아서 막 발버둥해서 우리 이렇게 잡혀가면 안 된다고 엄마랑 언니가. 근데 저는 몰라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남아있었나 봐요. 몰랐으니까. 네. 그 상황 자체도 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언니가 막 울고 불며 막 바지 가랑이 잡고 근데 목 때문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1, 2분 걸리는 거리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뭐 차를 내줄 것도 아니고 솔직히 차 타고 갈 수준이 아니고 기름값이면 그 기름값이면 군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얘네가 다시 도직결로 가면 노동단련대나 이런 데 가면 왠지 살지도 못하겠다라는 되게 불쌍해 보였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두만강을 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를 놔줬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북한이 2000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네, 좀 맞아요. 서서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그렇게까지 경비 심하게 하지 않았군요. 맞아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는데 얘네가 점점 이 돈맛을 알고 하면서 또 잔인해졌지. 맞아요. 그랬는데 풀려났잖아요. 네. 바로 건너셨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제 마을을 통해서 이제 밤이 어둑어둑하면 건너자고 또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괜히 의심받을 것 같고 또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군인이 한 명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화닥딱 숨어버렸어요. 셋이서. 근데 순간 행동인데 셋이 한 곳에 숨지 못하잖아요. 그냥 순간 각자 이제 몸을 숨긴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저희 엄마랑 언니가 돼지굴에 숨었어요. 개인집 돼지굴에. 그럼 저는 개인집 화장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지금 나가야 될지 타이밍도 모르고 엄마는 저기 있고 저는 엄마랑 언니랑 저기 있고 저는 또 따로 있고 하는데 주인이 화장실로 오는 거예요. 그 재래식 그래서 그냥 저는 지나가던 행인이 화장실 들른 것처럼 하고 문 열고 화장실 문 열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언니랑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는 거. 그렇다고 그 개인집 돼지굴에 들어갈 수도 애매하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괜히 잡히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근데 무작정 거기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혼자서 앞으로 갔어요. 혹시 엄마 언니가 앞으로 갔나 쟁쟁쟁 가다가 제 발로 군대 초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의리가 있었어요. 저는 괜히 엄마 언니가 같이 이러다 혼자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군인들이 수색해서 엄마 언니 찾을 것 같아서 엄마 언니 없고 나 혼자 뭘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잡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엄마 언니는라도 무사히 건넜으면 그땐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서 엄마 언니가 뜰거덕 제가 갇혀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언니도 저를 찾다가
다시 들어. 못 찾으니까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잡혔겠다 싶어서 하다가 그냥 일종의 자수죠. 그래서 들어와서 결국은 셋이 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사받고 사실 그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보초 서는 데가. 그러면 또 다 그 종합지가 되는 군대 뭐 이런 큰 데로 큰 부대로 초소로 가요. 갔더니 거기서 저희를 낳은 사람을 그 동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분도 어이가 없었겠죠. 뭐 가라고 풀어줬더니 또 잡혀서 왔다. 그랬더니 그때는 사탕이랑 과자까지 주면서 저희를 보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잡히자마자 또 잡힌 거니까. 이게 뭐 좀 전에 잡혔는데 또 잡히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나중에 군대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좀 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가지고 어떤 거는 제가 아는 친구는 일부러 먹고 살라고 애들을 도망가 건너게끔 했어요. 가서 뭐라도 훔쳐서 먹으라고. 네, 맞아요. 그 군인이 딱 봐도 우리는 넘을 사람이에요. 넘을 걸 알면서 그래 잘 넘어라고 하면서 풀어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탕 과자를 먹으면서 진짜 그 다음날이 된 거죠. 새카매질 때까지 가만히 이제 쏘다니지 않고 산 비스무리한 데서 기다리다가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제 보복으로 해서 그때는 뭐 수영할 필요도 없고 강이 좁으니까 근데 물살은 여전히 진짜 세더라고요. 무릎 이상 오긴 했는데 그래서 건너서 드디어 다시 구름만 건너셨군요. 마지막 탈북을 했죠. 네,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서 3년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와 계시잖아요. 언제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뭐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나 있거나 하지만 저희는 아예 심심찮걸 저희는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는 시골 촌뜨기를 하면서 농촌 사람들을 놀렸었지만 중국에서는 완전 시골에서 산 거예요. 진짜 북한에서도 못 봤던 그 볏짚으로 그 기와라고 해야 되나? 지붕이 볏단으로 된 초가집. 네. 중국 지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는 많았어요. 중국 초가집이. 네. 그 2002년도에도 말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중국에도 이런 초가집이 있나 왜냐면 그때는 다 북한은 다 기아집이었어요. 네, 초가집이 없었거든요. 김일성이 고향집 말고는 초가집이 없었어요. 그런 시골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잡혀가서 여기 다시 이렇게 있다가는 또 셋이 같이 잡히겠구나. 잡히더라도 한 명만 잡히자. 그래야 그 두 명이 뭐 한 명을 구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가 시내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나갔고, 나중에 저희 엄마도 이제 시내를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때 조금씩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그 후로 한 4년 뒤에 이제, 저희 같은 탈북자였는데 그 언니가 자기 친구가 이런 브로커를 한대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다는 걸 처음 들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 엄마랑 저는. 근데 저희 언니는 겁도 좀 많았고 또 셋 다 같이 가다 잡히면 셋 다 죽을 수는 없다. 한 명은 남아서 후 길을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언니는 남아있고 엄마랑 저랑 3일 만에 결정을 해서 그때가 2006년 5월 13일 날짜까지 네. 역사적인 날이었죠. 저희 생일.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2002년에 북송을 되셨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신 건 2006년.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엄마랑 저가 먼저 대한민국에 왔고 2년 후에 저희 언니가 2008년도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몽골 통해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탈북 과정과 이제 남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아니에요. 원래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거라. 신기하네. 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식구가 이래. 그래서 집에 공기가 안 좋나. 저희 SNS에 홍보 사진 찍게 같이 셀카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네. 너무 비싼가 보다. 왜 이래요 또? 근데 호텔이 안 좋아하지 않나?
찍겠습니다. 좀 반대가요. 나는 어떤 모습? 꼬샵 되는 것 같아, 자막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됐습니다. 촬영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라마는 안 그럴 것 같아. 애 엄마 같지 않네. 되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니, 저희 조명도 있고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